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그 1910년대 이 음.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0년대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뭐 1차 세계 음. 대전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스페인 독감 뭐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뭐 대공황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또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45 년에 미국이 이제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제 1910 년에 살던 사람이 1945 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토리가 지났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음.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뭐 이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세상이 변할 것이냐. 그다음에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코로나19의 이 인구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뭐 좀 잘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쪼끔 잠잠해지고 뭐 이렇게 됐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나 이런 데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한 어떤 충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나라들에서 또 이렇게 되면은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대응 전략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요 확진자 숫자를 한 50명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쭉 요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면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으면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뉴질랜드처럼 정말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거를 지금 목표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50 정도에서 만약에 더 넘어가면은 우리가 또 봉쇄를 더 이제 강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작동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떻게든 하여튼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으로 이제 1-2 년간 간헐적으로 이 사태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백신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가을에 난리가 한번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 막 죽어나가고 이런 또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경제도 더 어려워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3은 전 세계가 이제 그 한국처럼 되는 겁니다. 한국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확진자 수를 유지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오래 간다. 1-2 년은 간다.' 이제 이런 거고요. 물론 이제 백신이 갑자기 어느 날 나오면 뭐 갑자기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작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위기가 도대체 이제 어떤 것이냐. 처음에는 우리가 9.11 테러 수준의 충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결국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다. 뭐 일시적인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뭐 주가 빠지는 거 보니까 대공황 수준이다. 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수준의 충격인지는 이게 끝나 봐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확실한 거는 이게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충격이다. 그전에는 뭐 무슨 블랙 스완 우리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났을 때 블랙 스완 얘기했는데요. 지금 뭐 네온 스완이다. 그래서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그 백조가 막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공황이라든지 위기라는 거는 주로 수요 쪽에서 이제 충격이 왔는데 지금은 공급망까지도 이제 위태로워지는 이런 동시 충격이고 또 과거의 충격이라는 거는 주로 뭐 어떤 한 지역에서 먼저 발생했는데 지금은 글로벌하게 나오는 충격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좀 특징이 좀 과거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경제 순환이 단절되는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돌고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필수와 비필수가 나눠지고 이 사이에 이제 그 연결고리들이 끊어지고요. 그냥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것들이 끊어지는 이런 충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V자 회복이 될지 U자가 될지 L자가 될지 아니면 I자 이렇게 확 꼬꾸라질지 이제 모르는 건데 뭐 나이키 모양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나이키 모양으로 간다고 해서 과거의 수준을 100%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한 90% 정도, 그래서 90% 경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라는 게 100% 회복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회복된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가는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은 실물도 어려워지고 이제 금융도 어려워지는 이제 복합 위기 이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리스크들이 이제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유가 하락의 리스크가 큽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죠. 이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공장도 안 돌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석유값이 떨어지죠. 그럼 석유값이 떨어질 때는 이제 이 공급도 이제 줄어줘야 되는데 이제 누가 줄일 것이냐, 사우디가 줄일 것이냐, 러시아가 줄일 것이냐, 미국이 줄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셰일가스 그 회사들이 이제 타겟이 됐고요.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 이런 데서도 이제 이쪽을 망하게 하자. 그래서 이쪽이 망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부실화되고 이게 이 사람들이 또 발행한 또 CLO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발행한 이것들이 또 부실화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또 금융 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의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부실화돼 가지고 또 그 이탈리아 국채를 산 유럽은행이 부실화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유로화가 이제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이걸 빌려다가 전 세계에 투자한 뭐 도이치뱅크나 이런 뭐 은행들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 자산 많이 샀는데 이게 부실화되면은 이 은행들이 부실화되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흥국들이 이제 달러 빚을 많이 졌는데 이 여기서 또 압박이 오면은 또 이 외환위기 같은 것들이 신흥국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쪽에서 실업이 많이 증가하면은 모기지 같은 것들이 부실화돼서 또 자산 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능성들이 이제 현실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돈 풀어서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실현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이게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돈 풀기 하고 있고 각국이 이제 확장 개정하고 있고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6개월 이후로 이제 미룬 상태입니다. 근데 9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뭐 금융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다 6개월 일단 미뤘다. 근데 앞으로 9월이 되면 이 만기가 다 돌아온다. 또 유예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제 그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각자 6개월 다 이제 우리 다 참고 다 버티자 이렇게 됐는데 이 6개월 이후에 이제 뭐 기업이 부실화되고 앞으로 뭐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러면 이거 계속 도와줘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이후에 어떤 사태가 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뭐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 한 1년 더 버티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버티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버티는 와중에 돈을 막 풀었는데 이 돈이라는 게 이 필요한데 구석구석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낮은 금리 수준에서는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돈 갖고 또 투기를 해보자 이런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또 주식시장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풀린 돈이 이렇게 들어갈 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민감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자산 가격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분의 그 어떤 그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분모가 금리고 분자가 어떤 그 캐시 플로우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캐시 플로우도 안 나오는데 금리도 거의 제로다. 그럼 0분의 0이 되는 겁니다. 0분의 0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되죠.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같은 거, 화폐는 뭐 수익도 없고 금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산인데 모든 이제 자산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는 기대에 이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스토리가 나와서 그게 설득력을 얻으면 막 올라가는 거고요. 또 떨어질 거다라는 스토리가 설득력을 얻으면 또 막 떨어지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뭐 올라간다는 스토리가 나오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융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기회로 삼아서 돈을 버는 뭐 이런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 6개월 후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번 수익들이 다 실현이 될 수 있는 건데, 6개월 후에 이제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게 몇 번 더 이제 나락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의 이 기업들이 그동안 굉장히 이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빚을 굉장히 많이 졌고, 지금 빚의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고, 이거를 돈을 풀어서 지금 메꾸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지금 대부분 다 방어전으로 나가는 거죠. 한국은 이제 방어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건데, 공격이라는 건 테스트해서 찾아내서 격리시켜서 없앤다 이런 건데, 이거를 하는 나라들이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버티기가 언제까지 가는 것이냐, 이게 이제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취약성, 이게 부채가 그동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글로벌 상호 의존성도 높고, 시스템도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면 사회 불안까지도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굉장히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앞으로 1-2년 이게 이제 이제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라는 게 이제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그때 영국이 이제 패권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20세기 초에 또 미국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뭐 80년대, 90년대에 있으면서, 그때는 또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일본이 또 잃어버린 20년 들어가면서 또 미국이 패권을 또 공고히 했고,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또 패권이 다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5G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또 AI, 인공지능, 뭐 그다음에 데이터 경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세계화라는 게 이 패권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으면 일단 세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장을 키워서 이익을 극대화하죠. 근데 이 패권이 위태로워지면은 이 세계화를 되돌립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면서 상대방을 일단 꾸루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화라는 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또 패권을 잡으면 다시 또 세계화가 지금 이제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는 줄어드는 지금 단계로 들어갔다. 그다음에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보면은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요.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다차원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이제 불확실성이 앞으로 10년, 20년 내지는 30년이 갈 수 있다. 뭐 제 생각에는 한 10년, 20년 정도 이제 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 흐름을 이제 다차원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1년 뭐 주기설이라고도 하는데요. 11년이 뭐냐면 이제 태양의 흑점 주기입니다. 19세기에 흑점 선스팟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점이 커지면 뭐 위기가 온다. 뭐별 근거는 없는 건데, 어떤 그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했고, 사람의 심리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흑점이 커졌기 때문에
위기가 올 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동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뭐 대출도 안 해주게 되고 위험자산 투자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97년에 한국에 위기가 왔죠. 외환위기가 왔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19년에 코비드 19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지금 11년 주기로 가고 있다. 이게 하나의 그 신용 사이클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신용이라는 게 처음에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서 뭐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고 그다음에 또 그 어느 순간 거품이 터지고 그러면은 다시 또 위험해지고 이 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 패권의 그 다툼에 또 주기가 또 왔고 그다음에 기술의 이 변화 주기라는 게 또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화의 이제 주기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에 브렉시트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지역주의가 또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뭐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각자 도생의 이제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양극화 불평등도 주기가 또 50년대, 60년대 줄어들었다가 점점점 커져서 지금 또 극대화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대추구 확대되는 이런 또 흐름도 이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이거의 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도 보면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양극화 심화됐고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어 나온 이론이 뭐냐면 구조적 장기 침체 이론이라는 게 1930년대에 나왔습니다. 이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됐습니다. 그때도 미국이요. 그러면서 어떤 노년층이 저축한 거를 젊은 층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젊은 층이 축소된다. 그러면은 자본 과잉이 돼 가지고 경제가 불황에 빠진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비슷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100년 전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 200년 전하고도 뭐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2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19세기 초에 그때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 유럽을 휩쓸고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거기에 도전을 또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이 이제 워털루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패권을 잡고 이게 계속 간 거죠. 그다음에 100년 전에는 그 패권이 또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어떤 그 사이클이 지금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 좀 작은 사이클들도 이제 계속 돌고 있는데 지금이 그 어떤 전환기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한 도전을 막 하고 있는데 좀 이따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옛날 19세기 독일하고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일으키면서 이쪽에 이제 막 도전을 많이 했죠. 영국, 미국이 도전을 했는데 이 독일의 마인드는 뭐였냐면은 '그동안 당한 굴욕을 갚겠다.'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굴욕을 갚겠다.'라는 마인드인데 이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나라들 간의 이 패권 다툼이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GDP라는 이제 변수를 봐야 되는데 이 패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GDP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유는 태양의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그걸 중심으로 도는 거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해할 때도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GDP가 작은 나라들은 GDP가 큰 나라를 중심으로 도는 게 하나의 이제 그 원리고요. GDP가 제일 큰 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작은 나라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패권 밑에서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거 이제 로그 스케일인데 오른쪽은.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제 성장률이 되는데 옛날에 여기에 도전했던 나라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성장률이 계속 가면 추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80년대에 미국이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해 가지고 일본을 주저앉힌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중국을 보시면 미국의 거의 뭐 이제 3분의 2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3분의 2일 때 미국이 이제 주저앉혔죠. 근데 지금 중국이 또 미국의 3분의 2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뭐 펜스 뭐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줬는데 우리 뜻대로 안 간다. 이제 너네도 우리 말 더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불균형이 또 심화됐고요. 이게 이제 무역 수지인데요. 이제 흑자 적자 이게 벌어진다라는 거는 어떤 나라는 계속 흑자 보고 어떤 나라는 계속 적자를 보고 불균형이 심해지고, 그러면 결국 이거를 또 바로잡자라는 또 이런 그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양극화도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 이렇게 이제 어 평등화됐다가 또 양극화됐다가 평등됐다가 양극화됐다. 지금 20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또 이제 하나의 꼭지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 어떤 지금 상황에 온 건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지대 추구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메이킹, 그러니까 뭔가 생산을 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이 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남의 걸 뺏어야 됩니다. 그 테이킹을 하는 거죠. 메이킹이 안 되면 테이킹을 하는데, 이걸 이제 지대 추구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렌트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 농노 계급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이 변화의 그 압력이라는 게 굉장히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메커니즘이 뭐냐? 뭐 이제 벌터 샤이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레이트 레벌러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준화인 네 기사라는 게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왜 평등해지냐면 일단 자본을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파괴하면은 새로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기존의 자본들을 파괴하게 되면요. 그래서 자본 파괴를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전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생산을 막 늘리고요. 무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혁명이라는 걸 해서 그냥 엎어버리는 이런 또 메커니즘이 있고요. 국가가 그냥 붕괴를 해버리는 또 이런 메커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또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옛날에 이제 흑사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유럽에서 그 3분의 1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실질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봉건제가 몰락하는 요인이 됐죠. 근데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굉장히 평등해지면서 봉건제가 몰락하고 이제 자본주의가 생기는 계기가 됐는데, 이 동유럽에서는 오히려 그 농노제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유럽은 사람이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뭐 자기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됐는데, 동유럽에서는 아예 이동을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땅에 오히려 묶어버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착취를 해가지고 동유럽은 자본주의가 발전을 못하게 됐고, 서유럽은 또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게 불평등 완화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어, 완화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세계 패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뭐 사실 GDP 레벨로 보면은 미국이 훨씬 높죠. 미국이 아직 따라오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 뭐랄까요, 뭐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또 뭐 이렇게 먹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은 기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보시면 다 온대 지방에 있고요. 다 해안가나 뭐 물가에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그래서 기후가 좋고 또 무역을 하기에 좋으면 잘 사게 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온대 지방에 있고 또 바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중국이 결국 인구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예,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스모글루 같은 사람은 이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제도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기후가 온대 지방인데 잘 사는 이유는 옛날에 그 유럽 사람들이 온대 지방의 식민지를 건설할 때 살기가 좋으니까 좋은 제도, 포용적인 제도, 자기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중남미 좀 이렇게 더운 곳에는 자기가 살기 어려우니까 착취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단물만 빼가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기후가 아니라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 사실은 그 훨씬 더 포용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이제 공산당 뭐 이쪽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불평등도 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뭐 그래도 불평등이 심해도 기회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다고 보면은 또 미국이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니얼 퍼거슨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난 2000년 중에 최근 200년을 제외한 1800년 동안에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이 아편 전쟁과 남경 조약 이때 홍콩을 이제 뺏겼지 않습니까? 1842년에 이거를 굉장히 자기네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WTO에 가입을 2001년에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때부터 세계의 경제에 다시 편입이 되면서 자기들이 굴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잃어버린 어떤 이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이를. 근데 뭐 이제 중국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이 중국이 왜 이 아편 전쟁 때문에 몰락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전성시대라는 게 당나라, 뭐 명나라 이런 때인데 이때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국이 몰락한 거는 기본적으로 쇄국 정치를 했고요. 명나라가 쇄국 정치를 했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명나라 때 그 뭐 정화의 원정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갔는데 이게 유럽보다 훨씬 더 발전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이 명나라에서 이거 하다가 다 중단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큰 배가 베이징으로 올라와 가지고 황제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의 이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 이노베이션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노베이션을 블락킹한다. 이걸 이노베이션 블락킹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이 이노베이션 블락킹 액티비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걸 중국에서 하지 못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블락킹 액티비티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수준이 만약에 이제 높아진다 그러면은 중국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겠죠. 근데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 이노베이션 블락킹을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 결국 제도와 이제 기술이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또 패권을 잡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제도도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 훨씬 열린 제도, 정치적으로도 좀 더 개방된 뭐 이런 체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냐 아니냐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홍콩 사태나 이런 걸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인구 구조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일본인데요. 이 X축에 있는 게 그 15, 64세 인구 비중입니다. 젊은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는 건데 일본이 고령화되면서 1인당 GDP가 잘 안 올라갑니다. 이제 고령화되면 아무래도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제 꼭지점에 와 있고요. 앞으로 이게 줄어드는 지금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일본처럼 이렇게 주춤할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골에 농민공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를 계속 이제 공급하는 소스가 살아 있으니까 일본보다는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예, 얼마나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때문에 이 중국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 그다음에 그 뭐 이런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요. 코로나 시대라는 게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굉장한 소셜 러닝,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뭐 재택근무나 비대면 교육, 의료 등등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했고요. 이런 거 하면서 생산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국에 유명한 로펌이 있는데 거기서 어, 이제 반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밀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만 나오라고 했는데 50%만 갖고도 이전에 하던 일을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50% 없어도 굴러가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큰 회사들도 뭐 한 3분의 1 안 나오게 해도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은 쓸데없는 인력을 우리가 고용했나? 이제 생산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 체인이라는 거가 그전에는 뭐 우리가 싸면 베트남으로 가고 싸면 뭐 어디 캄보디아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딱 갔는데 이거 정말 안전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계화, 뭐 국가나 국경이라는 게 이제 점점 무의미해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겪으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어, 유로존 같은 경우 이제 쉥겐 조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아무 나라나 가서 뭐 주민등록하고 살면 그 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건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국경을 갑자기 봉쇄를 해버리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란 무엇인가? 지금 뭐 정부가 돈을 막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대한 정부 경험을 했고요. 규제가 막 바뀌는 것도 경험을 했고 세계화 후퇴, 비대면 경제, 효율성이 중요하냐, 안정성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건강의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뭐 120살까지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걸려서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러는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의 미래는 불확실한 거 아닌가? 그럼 이 저축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막 죽고 그 젊은이들은 또 그걸 위해서 너네들은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왜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 그러면서 또 세대 문제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뭐 교육이나 산업이나 노동시장, 재정 등등 여러 분야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거대한 정부의 출연이라는 거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일단 재정 지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요. 대다수 경제 주체들이 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빚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한테 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뭐 어떤 나라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어떤 나라 정부는 잘못하고 이런 그 차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게 뭐 그전엔 최종 대부자, 이제 최종 지불자, 최종 구매자, 고용자까지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라는 게 재정의 종속이 되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뭐 전기회사나 가스회사처럼
정부가 주는 돈을 그냥 배분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 기능이라는 걸 이제 정부가 했는데 앞으로 이제 위험 기피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충격을 받게 되면은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바이러스는 계속 온다. 그래서 이 위험 기피도가 높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축을 막으려면 결국 정부가 또 위축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 운영 방식이 이제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 그러니까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이제 이런 정부의 어떤 기능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고 앞으로 또 이제 기술 변화에서도 정부가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정부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나 뭐 정부 부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과제가 뭐냐면 이 빚 어떻게 할 것이냐, 늘어난 빚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 일단 민간 부문의 부채 구조 조정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 건전화 노력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빚을 갚을 때는 일단 재정 적자는 계속 확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호황으로 들어갈 때 이제 재정 건전화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간과 정부가 동시에 빚을 이제 갚는 건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신흥국에 대해서는 데트 클린업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어떤 식으로든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빚을 없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빚의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빚은 갚는 게 아니라 녹여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위축되면 투자도 위축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거는 하나의 뭐 자연스러운 예측이 되는데 또 다른 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정부들이 보면은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그다음에 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의도적으로도 하여튼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힘이 더 강할지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디플레이션의 힘이 더 강한 거죠. 정부 뭐 중앙은행은 인플레 일으키려고 돈을 막 풀어대는데 이걸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민간이 다 흡수해 버리고 오히려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서 이제 이 자산 시장만 커지는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또 정부 지출이 축소되든지 아니면 증세가 있든지 뭐 인플레이션이 있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뭔가 큰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출이 계속 늘고 있고요. 늘어나는데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줄였을 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고요. 적자가 더 커집니다. 왜냐면 위축이 되니까 세수가 안 들어와가지고 적자가 더 커지고 그래서 계속 그냥 지출을 늘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이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일본이 되는 뭐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하고 똑같이 될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어쨌든 어떤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는 피하려고 노력을 뭐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보시면 크게 보면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늘어나는 이런 사이클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게 영국이 이렇고요. 영국이 이 나폴레옹 전쟁할 때 이제 늘었다가 패권을 차지한 다음에 다시 줄였다가 전쟁할 때 또 늘리고 전후에 또 줄이고 지금 또 올리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 전쟁할 때 올렸다가 줄이고 올렸다 줄이고 그다음에 전쟁할 때 올렸다가 또 줄이고 지금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 크게 보면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에 지금 있고요. 근데 이제 이래도 되는 게 중앙은행들이 또 많이 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낸 빚을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이제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2차 대전 때 보시면 빚이 엄청 늘었다가 그 다음에 포스트 월드워 2 해서 이제 다시 많이 줄죠.
그래서 또 이 사이클이 나중에 또 이제 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줄어드는 사이클에서 뭐 정부가 세금을 걷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정부는 뭔가를 이제 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한 정부를 좀 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모든 정책을 이제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도 많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데이터 문제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소유권.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뭐 블루 버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료 데이터는 내 거다. 그래서 나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내가 선택을 해서 걷다가 데이터를 주고 서비스 받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거 가져다가 또 딴 데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또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와 관련된 조직 같은 거를 또 정부가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 및 인력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의료 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의 힘을 활용한 메커니즘 디자인 같은 이런 정책들 뭐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용하는 정책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탈세계화의 지금 사이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권이 확고하지 않을 때, 경쟁이 일어날 때는 세계화가 아무래도 주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막 변할 때 또 주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 그래서 뭐 유럽 같으면 유로존에서 하나의 뭐 지역주의가 일어나는 거고요. 미국도 이제 자기들 동맹을 중심으로 또 지역주의 같은 걸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반이민 정책 같은 것들 또 미국에서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유럽 같은 데서는 또 포퓰리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민족주의 같은 것들도 또 일어날 수가 있고요. 유로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독일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이 옛날에 유럽을 지배하려다가 몇 번 실패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배하기 싫어도 지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얘기 뭐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독일이 원래 돈 안 쓰는 나라인데 지금은 독일이 돈을 안 쓰면 유로존이 망가지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독일이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유로존은 뭐 하나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오브 유럽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독일에서 그걸 못 한다 그러면은 유로존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도시화가 어떻게 될 건지, 도시의 승리해서 이제 20년을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도시화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또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공급 체인이라는 거는 시장 근접성을 위주로 갈 것이다. 어떤 지역주의가 생기면 그 지역에 가까운 곳, 그러니까 그 뭐 제도적으로든 아니면 지리적으로든 가까운 곳에 이제 체인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이건 이제 미국이 이거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시장 근접성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쇼어링 같은 것들도 장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에 갔던 회사들 들어와라 자꾸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도 효율성을 따지면 뭐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공장을 만드는 게 좋은데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요 지역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또 낫겠죠. 그리고 뭐 충격 흡수 능력 면에서도 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내적으로는 뭐 그동안 이제 세계화하면서 불평등도 심해졌는데 불평등 완화 요구도 강화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흐름들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 타고 이제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뭐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유럽에서도 뭐 브렉시트 나오고 그다음에 유로존이 최근에 뭐 공동 채권 발행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통합하려고 독일이 또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도 지금 이제 반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데요. 뭐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 퍼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이제 강화될 것이다. 파퓰리즘, 뭐 보호무역, 소득 불평등 확대가 이제 이슈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산업 구조가 변화된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디지털 경제, 비대면 산업,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이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휴먼 뉴딜 이런 얘기들을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타야 된다라는 얘기고, 제조업이 스마트화되고 또 스마트 팩토리가 성장이 되고요. 또 바이오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이 성장을 하게 되고, 뭐 저탄소 경제, 친환경 생산 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서도 유연한 근무가 아무래도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 이력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잘 못 잡으면 계속 못 잡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양극화 심화되는 하나의 또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이 대체하는 그런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또 빨리 이 전환을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나 정책 프레임도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우위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통화는 이제 재정을 뒷받침하고, 금융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정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경험을 해보면 이거를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포기할 일들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이용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뭐 한국의 이제 도전이라고 그러면은 결국 인구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제일 크고요. 세계화 후퇴되면, 그동안 세계화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적응할 것이냐. 결국 양보다 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 및 기업 생태가 경직적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지대추구, 뭐 부동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포용적으로 갈 것이냐. 기회라고 하면 우리가 IT와 디지털 인프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로운 기회 창이라는 게 열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해볼 수 있고요. 재정 여력이 딴 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 볼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에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뭐 방역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정부에 대한 신뢰 같은 게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창의적인 학습 사회, 뭐 이런 좀 공공재의 그 뭐랄까요, 이 공급 같은 게 원활하게 되면서 이런 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참고로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일본처럼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때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반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인구 구조 문제 이런 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뭐 참고를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